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8회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환자에게 투약하던 도중 약이 잘못 투여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간호조무사의 행동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 모른 척 지나간다. 2번 환자에게 알리고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한다. 네, 이런 행동은 윤리적으로 적절한 행동이 아니겠죠. 3번 원래 주려고 했던 약을 갖다 주어서 즉시 복용하도록 한다. 네, 이렇게 되면 더블로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에게 해가 갈 수 있습니다. 4번 간호사에게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다음 투약 시간에 2배 용량을 투여한다. 이것도 그렇죠. 한 번의 용량보다 더한 과한 용량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백화점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분노 발작을 일으키는 3세 아동의 부모가 취할 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이렇게 떼쓰는 아이들 간혹 한 번씩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 갔을 때 보기는 하죠. 우리 예전에 이제 어머님들, K 어머님들은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돼요? 네, 등짝 스매싱부터 이제 맞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노 발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분노 발작은 뭔가요? 네, 무언가에 불만이 있거나 불안할 때, 그죠? 불안할 때 울며 떼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겁니다. 울며 떼쓰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거. 이거를 우리는 분노 발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적인 발작이나 이렇게 경기 같은 거랑은 다르고요. 위험적인 건 없어요. 그래서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좀 이렇게 아이들이 들어 누워서 이렇게 막 떼쓰기 때문에 무언가에 이렇게 부딪혀서 다치거나 이럴까봐 좀 안전한지 살펴주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5번 진정될 때까지 무시하고 안전한지 살펴준다. 네,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약물이 체내에서 작용 기전은 약동학의 원리에 의해 흡수, 분포, 생물학적인 전환, 배설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생물학적 전환 과정은 대부분 어느 장기에서 일어나는가? 라고 했습니다. 네, 흡수.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 흡수는 어떻게 되나요? 이 흡수라는 의미는 약물이 혈류 내에 도달하는 거죠. 약물이 혈액 내로 혈류 내에 도달하는 상태를 흡수라고 좀 쉽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분포 같은 경우에는 약물이 혈류 내에 도달해서 작용하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분포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생물학적인 전환을 거치는데요. 이 생물학적인 전환은 주로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답은 3번이 되겠는데요. 투여된 우리가 먹었던 그 약물을 분해해서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과정. 그래서 주로 간에서 이루어지고요. 독성이 좀 줄고 해독을 하는 거죠. 독성이 줄고 배출이 쉬운 상태로 변화되는 게 요 생물학적인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배설의 과정을 거쳐서 몸 밖으로 체외로 배설이 되는 거죠. 체외로 배설이 되는 이 배설의 과정은 맞습니다. 신장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었던 질문은 생물학적인 전환 과정은 어느 장기에서 이루어지느냐 했기 때문에 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증기를 압축해 생기는 고온의 습기를 활용하는 멸균법으로 옳은 거 물었네요. 증기를 압축한다는 거, 고온의 습기를 이용한다는 거. 이거는 고온, 고압 증기 멸균법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고압을 이용해서 수증기, 고온의 습기를 이용해서 균을 완전히 멸균시켜서 없애버리는 게 고압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 자체는 보통 120도 정도의 고온에서 시간은 20분에서 그렇죠. 30분 정도 해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멸균법이죠. 독성이 별로 없어요. 독성이 없고 독성이 없고 그 다음에 습기, 열이 있는 습기가 있는 열이 침투되어 가지고 모든 균, 아포까지 싹 다 죽이는 미생물을 사멸시키는 방법이 고압 증기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래서 고온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우리 스틸 재재로 되어 있는 것들이 주로 이 멸균법을 이용하는 데 적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과용 수술기구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면직류, 그 다음에 뭐 드레싱 세트 같은 경우가 우리 흔히 보이는 은색으로 되어 있는 스틸 재재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즈 이런 것들이 적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책에서 자주 보는 게 건열 멸균법 있었다 그죠? 고온 증기 같은 게 침투가 되지 않는 물품 그런 걸 사용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열 멸균법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오븐 형태, 습기 들어가지 않는 오븐 형태의 멸균이 건열 멸균법이 되겠습니다. 120도에서 한 140도 정도, 140도에서는 한 3시간 정도, 그거보다 조금 높은 160도에서는 한두 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 오븐 형태의 멸균을 시키는 방법이 건열 멸균법이 되겠고, 여기에 적당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물건들은 분말로 되어 있는 거, 아니면 오일, 습기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죠. 종이, 연고 이런 것들이 적당하겠네요. 4번에서 그래서 물어보는 멸균법은 고압증기 멸균법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성인의 소변은 약산성으로 95%가 수분이며 나머지는 요소, 요산, 무기염류 등으로 되어 있다. 성인의 일일 정상 소변 배출량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방광의 용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네, 그렇죠. 500cc 정도 돼요. 500cc. 이 500cc 용적이 하루에 3번, 3회에서 4회 정도 보는 용량이 우리가 적당하게 일일 정상적으로 소변으로 배출하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1500에서 2000 정도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6번 뼈의 성장 및 칼슘 대사와 관련된 인자로서 혈중에 칼슘과 인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 뭐냐 물어봤네요. 그죠? 우리 그 해부학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기관 앞에 기관지, 폐 뭐 이런 거 호흡기계 배웠어요. 기관 앞에 바로 앞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호르몬이 나오는 기관이 있었어요. 갑상샘이죠. 갑상샘. 이 갑상샘에서 칼륨의 수치를 낮춰주는 호르몬이 있어요. 호르몬.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으로 좀 살펴볼까요?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은 우리 몸에서 이 갑상샘에서 칼슘의 수치를 좀 떨어뜨려주는 호르몬이 있었는데, 그쵸. 칼시토닌이라는 게 있었어요. 칼시토닌. 이 칼시토닌은 우리 몸의 혈관 내에서 칼슘의 레벨이 만약에 올라간다 그러면은 수치를 떨어뜨려줘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느냐? 우리 몸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게끔 이루어져 있습니다. 항상성. 배웠었죠. 그쵸?
그래서 정상에서 벗어났을 때 뭔가 이렇게 정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 나와요. 그러면은 혈관 안에서 칼슘 레벨이 높으면 혈관에 있는 칼슘을 끌어다가 이렇게 뼈에다가 축적을 시켜요. 칼슘 이렇게 뼈에다가 축적을 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에 있는 칼슘들이 다 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칼슘의 수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우리 갑상선을 뒤집어 보면은 갑상선 뒷면에 이렇게 콩알만한 조직이 4개가 있습니다. 네, 얘가 부갑상선인데요. 네, 부갑상선에서 이렇게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요. 네, 부갑상선 호르몬이 나와서 뼈에다가 우리가 축적을 해놨던 칼슘을 혈관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부족하니까 계속 끌어와요. 그렇게 해서 칼슘의 수치를 다시 또 높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뼈의 성장 및 칼슘 대사와 관련이 있는 인자로서 혈중의 칼슘의 농도를 높이는 호르몬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뭐였죠? 아까 금방 봤던 그림에서 부갑상샘 호르몬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칼시토닌은 갑상샘 갑상샘에서 나오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칼슘의 수치를 올리는 게 되겠네요. 자, 그럼 1번의 글루카곤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네, 그쵸.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2번의 인슐린은 좋습니다.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네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는 패스하고요. 비타K는 그렇죠.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는 비타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7번 임신 초기와 말기의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임신 시에는 우리가 이게 방광의 긴장이라고 하는 게 긴장력이 좀 감소해요. 그러니까 방광의 근육이 좀 느슨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방광 용적이 우리 정상 성인이 500cc 정도였는데 임신을 하게 되면 방광의 용적이 1300에서 한 1500cc 정도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임신 중에는 이렇게 방광이 용적이 커지는데 또 자궁도 커지죠. 그래서 커진 자궁에 방광이 눌려요. 그러면서 요량도 일단 늘어났는데 방광도 자궁이 눌러주니까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소변을 자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방광이 자궁 바로 전면에 위치해서 압박을 받아서 그렇다. 용적도 늘어나는데 압박을 받아서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다. 답은 4번입니다. 8번 업무로 바쁜 가운데 환자가 시트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할 때 간호조무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보통 우리가 간호 문제가 이렇게 요구가 충족이 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즉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3번 자신이 처한 상황 설명하고 나중에 교체해 주겠다고 말을 해주는 게 적당하겠습니다. 9번 임신 16주에서 20주 혈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되며 점막을 통해 감염되어 유산이나 사산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혈류를 통해서 태반에 전파된다고 되어 있고요. 임신 16주에서 20주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16주에서 20주 정도가 되면 태반이 형성이 될 즈음입니다. 형성될 즈음인데 이때 모체의 혈액 속에 매독균이 모체에 있는 혈액 속의 매독균이
태반을 침범해서 태아의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 되겠네요. 네, 답은 그렇죠. 3번 매독입니다. 네, 임질은 태반을 통해서 침범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어떻게 돼요? 임균에 의해서 산도를 통해 아기가 나오는 길인 산도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감염돼서 네, 임균성 안염, 눈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쵸? 네, 질환이고 뭐 치료는 1% 질산은 아니면 뭐 에리스로마이신 항생제 같은 걸 사용해서 우리가 눈에 적용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 되겠네요. 네, 9번에서 물어보는 질환은 태반을 통해서 혈류를 통해 태반을 통해서 전파되는 질환이라고 했으니까 3번 매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10번 혈액 성분 중에 혈액 응고작용을 하며 방사선에 노출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감소되는 방사선 장애 지표로 쓰이는 것은 했습니다. 네, 혈액 응고작용 부족하면 멍이 잘 들고 네, 코피 나고 지혈이 잘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네, 여기에 관여하는 혈액 성분 혈소판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우리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나누어지나요? 네, 혈구로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혈장 두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죠. 네, 혈구가 한 45% 정도 되고 혈장이 네, 물과 같은 건데요. 좀 더 비율이 많은 55%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혈구는 그러면 또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네, 혈구는 혈구로 끝나는 네, 적혈구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백혈구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은 혈소판, 지금 문제에서 나왔던 혈소판이 있겠네요. 적혈구는 다시 네, 세포막 혈색소라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혈색소. 이 혈색소는 다시 그렇죠. 헤모글로빈이니까 햄과 글로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햄은 다시 철분 우리 배웠죠. 철분과 포르피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철분이 적혈구의 구성 요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철분을 먹어야지만 헤모글로빈을 만들 수 있어요. 포르피린은 다시 간으로 가서 네, 빌리루빈으로 처리가 돼서 이렇게 몸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담즙을 통해서. 네, 그리고 백혈구. 그러면 적혈구가 하는 일은 주로 뭔가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산소 운반이 되겠습니다. 산소 운반. 백혈구. 네, 백혈구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네, 과립구, 무과립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네, 무과립구에는 뭐 림프구, 단핵구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과립구에는 호중구, 호산구, 네, 호염구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로 이 백혈구가 하는 일은 뭐다? 네, 포식작용,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혈소판인 우리가 문제에서 나왔던 혈액 응고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네, 혈소판이 중요하게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혈구에 대해서 지금 봤으니까 그 다음 혈장은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거의 대부분이 물입니다. 92%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혈장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7% 차지하고 있어요. 나머지 1%가 뭐 효소, 영양분, 호르몬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단백질에서 하는 구성 요소들이 하는 일이겠죠. 혈장 단백질에는 네, 알부민이라는 게 있어요. 알부민 많이 들어보셨죠? 얘가 네, 혈액의 삼투압을 유지해줘요. 삼투압. 혈장량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네, 그 다음에는 글로불린이라는 거 있어요. 네, 글로불린. 글로불린은 다시 알파, 베타 글로불린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방을 운반합니다. 네, 그리고 감마 글로불린이 항체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섬유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섬유소원, 피브리노젠, 섬유소원. 네, 이거는 혈액 응고와 관련된 일을 하겠네요. 네, 그래서 혈액은 혈구,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문제에서 살펴봤던 혈소판은 중요하게 혈액 응고 작용하는 일을 한다. 네,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노인에게 심폐기능과 근력 강화를 위해 가장 권장되는 운동은 했습니다. 네, 관절염, 노인에게서 관절염이 오는 경우들은 주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오게 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거의 대부분이겠습니다. 연골이 닳아서 없어지거나 하면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죠. 네, 이럴 때는 이제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좋겠습니다. 관절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체중이 부하가 되면 관절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체중을 조절해야 돼요, 체중. 그 다음에 뭐 쭈그려 앉는 거, 무릎 꿇고 앉는 거, 이런 것들 피해야겠죠.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좋은 운동이겠어요, 좋은 운동. 그럼 뭐겠어요? 수중 운동, 그렇죠. 물속에서 하게 되면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네, 부력 때문에 조금 덜 체중, 그 물에서 나왔을 때의 체중이 부하되는 힘과 물 안에서는 부력 때문에 좀 덜해집니다.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운동이 되겠어요. 우리 왜 수영장 수영 배우러 오전에 가보면 아쿠아로빅 어르신들 많이 운동하고 있죠. 그래서 관절에 부담을 줄여주는 운동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안 좋은 운동이겠네요. 계단 오르는 거, 장거리 걷기, 등산, 뭐 이런 것들은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입니다. 네, 12번 인간 신체의 체액과 염분 농도를 맞춘 용액으로 혈관 내에 직접 넣어도 산투압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생리식염수의 염분 농도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혈관 내에 직접 들어와도 특별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 우리 몸의 농도와 조직의 농도와 비슷한 거, 네, 농도는 0.9% 네, 생리식염수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13번 양팔과 하지 전체에 하상을 입은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다음 중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할 간호는 했네요. 양팔에 그 다음에 하지 전체면 굉장히 넓은 부위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는 수분과 전해질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쇼크 예방에 신경을 써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을 공급해 주는 게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될 간호가 되겠습니다. 14번 노인 환자의 피부 건조증으로 인하여 가려움이나 피부가 갈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간호로 옳은 거였네요. 네. 1번에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한다 했는데 우리 노인분들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이건 너무 긴 기간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하는 게 적당하겠고요. 이번에 비누 사용한다 했는데 일반적인 비누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이런 비누보다는 지방이 많은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 아니면 순한 비누 이런 단서가 좀 달려야 돼요. 이런 비누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뜨거운 물로 통목욕 한다고 했는데 뜨거운 물 아니고 미지근한 물이 적당하겠고요. 알코올 사용해서 등 마사지 한다 했는데 알코올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더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5번 목욕 후 지방류나 크림을 바른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김씨 부인은 폐렴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을 치료받는 중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때 간호조무사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근데 보통 환자분들은 이게 입원을 하게 되면 질병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커지고요. 진단, 예후, 치료 이런 것도 굉장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우리 간호조무사 쌤들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보고해서 간호사나 의사 선생님께 보고해서 알리고 거부 원인을 파악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간호사에게 알리고 치료 거부 원인을 파악한다가 정답입니다. 16번 염증 시에는 국소적인 증상과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염증의 국소적인 4대 증상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국소 증상에는 뭐가 있나? 우리 왜 종기 났을 때 한번 피부에 종기 났을 때 염증 반응이 있을 때 국소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어요? 그렇죠. 열감 있어요. 만져보면 따뜻한 열감이 있어요. 국소적인 발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발적 있어요. 빨갛게 되죠. 그 다음에 만지면 아파요. 통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붓기가 있어요. 빨갛게 부어오르는 종창이 있습니다. 종창. 이게 국소적인 4대 증상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발적, 발열, 종창, 통증. 네, 이게 좀 더 심해져서 이제 전신적인 염증이 전신적으로 나타났을 때 증상은 뭐 식욕이 떨어지고요. 체중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전신적으로 쇠약감이 있고요.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전신 발열 더 심해지면 이제 전신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열이 생기고요. 이제 점점 심해지면 샥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수도 빨라지고 그러면서 뭐 백혈구 수치도 올라가고요. 염증이 생기니까 오한, 발열 뭐 이런 것들이 다 전신적인 증상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17번 60대 남성 김씨는 10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김씨에 대한 고혈압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고혈압 혈압이 올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 체중 조절 맞겠습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 받기 전에 관리하는 단계에서 약을 먹기 전에 보통 진료실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체중 한 5kg만 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몸의 볼륨이 좀 줄어들면 우리 몸의 볼륨이 좀 줄어들면 체중이 빠지면 혈압이 좀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 조절 얘는 맞겠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압 올라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얘도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고요. 고혈압이라고 해서 굳이 절대 안정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절대 안정이라는 건 완전히 침대에서 가만히 누워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요. 목욕도 뭐 냉목욕을 하면 효과 자체는 냉목욕을 하게 되면 혈관이 좀 너무 차가운 물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축할 수 있어서 그렇게 혈관이 수축되면 또 혈압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근데 고혈압 여기에서 조금만 더 살펴봐요. 그러면은 관리 방법에서 시기도 한번 살펴보죠. 고혈압일 때 우리 식이 어떻게 줘야 돼요? 몸의 볼륨을 좀 낮춰주는 체중을 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저염 시기를 하면 짜게 먹으면 우리가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럼 볼륨이 늘어나요. 그럼 또 혈압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염분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염 식사 해주고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저지방 줘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 스트레스 안 받고 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절대 안정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 해주고 동물성 지방 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단순당 당 같은 거 이런 거 섭취도 제한을 해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간염은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혈청성 간염이라고 하는 B형 간염의 전염 경로 옳은 거 물었네요. 네. A형 간염. A형 간염은 우리 동의어가 뭔가요? 동의어가 네, 전염 간염이라고 얘기하죠. 네, 전염 경로는 어떻게 돼요? 경로는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먹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혈액으로도 또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형 간염 환자한테 사용했던 주사기에 잘못 찔리게 되면 그렇게도 또 옮고요. 네, 그리고 대소변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먹어서 네, A형 간염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형 간염 환자한테 우리가 식기 구별해야 되죠. 그렇죠? 식기 구별해야 되고 음식 같이 먹지 않아요. 음식 같이 먹지 않아요. 먹지 않아. 네, 그래서 식기도 자비소독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A형 간염은 A형 간염이 타액으로 옮을 수 있겠네요. 타액. 그렇죠. B형 여기서 묻는 건 이제 B형 간염입니다. B형 간염은 동의어가 네, 혈청 간염이라고 한다. 전염 경로는 수혈 아니면 혈액제제 아니면 성접촉, 정액, 그 다음에 오염된 주사기, 그 다음에 바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전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B형 간염의 전염 경로로 옳은 거 했으니까 네, 1번에 있는 혈액, 정액 맞다 그죠? 1번은 답이 되겠고 네, 타액은 네, A형 간염, 대소변, 네, A형 간염에 해당이 되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형도 아니고 B형도 아닌 간염을 우리가 네, C형 간염이라고 합니다. 네, C형 간염은 전염 경로가 주로 네, 수혈로 전염이 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번. 쇼크는 모든 신체에 영향을 주며 원인에 따라 빠르거나 느리게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쇼크의 증상으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네, 쇼크의 증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샥이 왔을 때 우리는 호흡이 어떻게 돼요? 호흡은 굉장히 빠르고 얕은 호흡을 쉬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샥이 왔을 때 혈압이 떨어져요. 혈압이 떨어지고 체온도 내려가요. 네, 심장은 두근거림, 심계항진 생기고요. 네, 그 다음 어지럼증 있겠죠. 혈압이 떨어지니까 네,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 다음에 창백한 피부, 청색증 이런 거 생길 거고요. 네, 맥박은 굉장히 혈압이 떨어졌으니까 맥박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상작용으로. 그러면서 소변량은 네, 감소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답은 그렇죠. 3번의 체온 상승입니다. 체온이 상승하는 게 아니라 네, 체온이 떨어진다라고 했네요. 네, 20번 임신 중인 여성들을 모아놓고 산전 유방간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다. 유방간호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에 유두를 소독수에 담근다 했는데 유두를 소독수에 담그면 안 되죠. 우리가 유방을 세척할 때는 그 유두 피지, 보호하고 있는 이 피지가 제거가 안 되게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일반 비누, 알코올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요. 네, 중성 비누 아니면 물을 사용해가지고 간호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되겠고요. 2번에 유두를 단련하기 위해서 햇볕에 노출시킨다 했는데 네, 단련하기 위해서 햇볕에 노출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마른 수건 이런 것들로 살살 문질러서 단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네, 마른 수건
이런 걸 이용해서 살살 문질러서 단련하면 되겠고요. 3번의 함몰 유두의 경우에는 유두 간호를 안 해도 된다라고 했는데, 함몰 유두인 경우에는 그쵸,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미리 간호를 해서 수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수유 대비. 그래서 보통 함몰 유두의 경우에는 우리 뭐 유두 덮개 같은 거, 보호기, 뭐 유두 보호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해가지고 유두가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으니까 밀려 나오도록 해서 아이가 잘 물고 젖을 빨 수 있도록 이렇게 물리적으로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해서 간호를 해야겠고요. 4번에 부드러운 타올로 살살 문질러 단련시킨다. 이거는 답이네요. 그죠? 4번. 그다음에 5번 아프더라도 유두 끝을 강하게 마사지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고 마른 수건으로 살살 문질러 단련시킨다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환자의 의식 상태를 점검하려고 한다. 환자의 의식 상태를 사정할 때 첫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응급처치에서 기본 원칙으로 우리가 무의식 환자가 응급실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의식 수준 사정할 때는 언어적인 자극, 그 언어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겠는데요. 그래서 왔을 때는 이제 환자에게 우리가 주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뭐 여기가 어딘가요? 손 잡아보세요. 해서 운동 반응이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적인 자극으로 체크를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는 이거에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통증 자극들을 주게 돼요. 가볍게 통증 자극을 줘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에 심하게 더 줘보고요. 그것도 없으면 이제 반사 자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픈 자극을 줬는데 반사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반혼수 상태에서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완전히 혼수 상태가 가면 어떠한 자극에도 반응이 없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식 수준을 사정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언어적인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22번 약물을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투약을 중지했는데 그 약물에 대한 갈망과 함께 심한 정신적, 신체적 의존 반응이 나타나는 거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렇죠. 금단 현상이라고 얘기하죠. 금단 현상.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약물이 주로 그렇습니다. 코케인, 뭐 마약, 대마, 모르핀, 수면 진정제 이런 것들이 끊었을 때 그 약물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심하게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 약물이 주가 되겠습니다. 4번에 상승 현상 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약물을 먹었을 때 A라는 약물, B라는 약물을 먹었어요. 그럼 A라는 약물도 1의 효과를 나타내고 B라는 약물도 1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얘를 두 개를 같이 복용을 했을 경우에 상승 현상은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거. 원래는 2가 돼야 되는데 더 많은 큰 효과를 올리게 되는 거. 상승 현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작용이라고 하는 상가현상, 상가작용이라고 해야겠네요. 얘는 1 플러스 1일 때 딱 그만큼의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게 상가작용입니다. 기량작용은 책에서 우리가 약물이 서로 사용을 했을 때 약물 작용이 감소하는 거죠. 서로 영향을 미쳐서 상쇄되는 거. 그래서 1의 크기를 나타내는 A 약물과 또 1의 크기를 나타내는 B의 약물을 먹었을 때 감소하는 거니까 2가 돼야 되는데 이거보다 작아져요. 1의 크기로 되는 게 길항작용이 되겠습니다. 내성 현상은 우리가 이렇게 약물을 같은 치료 효과를 얻으려고 사용량을 더 증가시켜야 돼요. 진통제를 하나를 먹었는데 잘 안 들어. 그래서 2알 먹어야 돼. 이런 것들은 그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긴 거죠. 전신 증상은 이건 전신작용을 얘기하려고 여기다가 쓴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고요. 저항 현상 얘는
잘 듣던 약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 못할 때 저항 현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22번에서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23번 해열 및 통증, 염증 완화 시에 사용되는 약물인 아스피린의 부작용 물어봤네요. 네, 아스피린은 해열, 통증, 염증 완화도 있지만 또 혈전증 치료제로 우리가 또 항응고 작용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기 아스피린을 주면 안 되는 사람은 출혈이 있는 사람한테는 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출혈성, 피가 날 수 있는 궤양, 아니면 유전적으로 피가 멎는 게 잘 안 되는 혈우병, 네, 위궤양 환자, 위궤양도 심하면 출혈이 생깁니다. 그죠? 근데 아스피린을 먹으면 더 출혈이 심해져서 위가 천공이 생길 수 있겠죠. 구멍이 뚫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24번 40세 남자 환자가 머리와 목, 팔 한쪽, 그리고 팔 한쪽 전부, 그리고 가슴과 배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다. 이 남자 환자는 몇 퍼센트의 화상을 입게 된 것인가? 네, 우리가 응급간호에서 화상의 넓이를 계측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구의 법칙이라고. 네, 구의 법칙. 성인을 봤을 때 우리가 얼굴, 그 다음에 팔, 요렇게까지가 9입니다. 9. 그리고 몸통 있고요. 다리 있어요. 이렇게 다리 있으면은 가슴과 배 18, 그 다음에 등 쪽 18, 그다음 다리 18, 18 이렇게 그 화상의 넓이를 계측하는 방법인데요. 40세 남자 이 환자는 머리와 목이니까 9가 해당이 되겠고, 팔 한쪽 전부니까 9 해당이 되겠고요. 가슴과 배 9가 아니라 18이 해당이 되겠네요. 그죠? 아이고, 18이 해당이 되니까 이 남자는 다 더하면 9 더하기 9 하면 18, 18 더하기 18 하면 36.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5번 구강으로 약물을 투여할 경우 약물의 흡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빠른 전체 작용을 기대할 때는 공복에다가 투여하는 게 좋죠. 그러면은 식후, 식사 시, 식후 1시간 이런 것들은 아직 위에 내용물이 남아 있을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 내용물이 많을 때는 우리가 빠른 전체 작용을 기대할 수는 없고요. 흡수는 늦어요. 흡수는 늦으나 약의 위에 대한 자극은 적죠. 자극은 적어요. 자극. 식전 30분과 식전 2시간이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식전 30분이면 약을 먹었을 때 약이 흡수되기도 전에 이제 흡수되려고 또 할 때쯤 있대. 어때요? 밥이 들어가잖아요. 밥이. 그럼 또 흡수가 느려지겠죠. 이거보다는 식전 2시간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빠른 전체 작용을 기대할 때는 공복시가 좋기 때문에 밥을 먹기도 훨씬 전이고요. 그리고 소화도 다 된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물도 다 내려간 상태에서 공복으로 남아있는 위가 비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간호조무사가 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환자에게 더물 주머니를 대어줄 때 온도 측정을 하지 않아서 화상을 입었어요. 이런 간호행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의 근거는 그렇죠. 5번입니다. 주의, 의무, 태만. 정신을 집중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남에게, 환자에게 손해, 위해 이런 결과가 위해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그쵸, 주의, 의무, 태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7번 영아는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아동을 말하며 자신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시기는 신뢰감이 발달되지 못하면 불신감이 형성된다 했는데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맞겠네요. 이번에 체중이 출생 시 3배가 되는 시기는 24개월째이다 했는데
네, 3배가 되는 시기는 24개월이 아니라 그렇죠. 1년이 되면 3배가 되고요. 네, 태어나서 3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5개월이 되면 출생시 몇 배? 네, 2배가 됩니다. 2배 체중은 1년이 되면 3배가 되고 3에서 5개월이 되면 출생시 2배가 된다. 네, 3번 일광욕은 오전 11시 이후가 아니라 이전이 좋고요. 오후 3시 사이가 아니라 3시 이후 해가 너무 바짝 쨍하게 뜨는 시간은 좀 피하는 그 시간이 좋습니다. 4번 5, 6개월에는 숟가락을 정확히 잡고 가지고 놀 수 있다 했는데 정확히 잡고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려면 5, 6개월이 아니라 8에서 9개월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때 손가락에 힘이 생겨요. 힘이 생겨서 숟가락도 잡을 수 있고 책도 집을 수 있고 집기 같은 거 이런 게 가능해집니다. 5번 소변 훈련은 영아기 때 시작한다 했는데 대소변 훈련은 유아기 때 시작해야 되죠. 영아기 때가 아니라. 그래서 소변은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가능하고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왔네요. 5번의 소변 훈련은 영아기 때 시작한다 했는데, 대소변 훈련은 유아기 때가 맞고요. 소변은 보통 16개월에서 18개월 정도에 시작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임신 중에 나타나는 임신부의 생리적인 변화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에 심장의 부담이 적다 했는데 심장의 부담이 커지죠. 적어지는 게 아니라 이때는 혈량이 늘어나요. 아이를 가지면 혈액의 양이 늘어나면서 이 늘어난 혈량을 운반하느라 심장의 부담도 커진다. 2번 자궁의 압박으로 호흡을 길게 한다 했는데 호흡을 길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하게 되겠습니다. 배가 커지면서 자궁을 압박하게 되니까 호흡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3번 임신 초기에는 빈뇨 현상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죠? 빈뇨 현상 있다. 혈량이 약 30% 증가함으로 생리적인 빈혈을 초래한다. 그렇습니다.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아이의 혈액량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혈액량도 유지를 하려면 그렇죠. 생리적인 빈혈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맞고요. 5번에 호르몬의 증가로 설사를 자주 한다 했는데 호르몬 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건 프로제스테론 얘가 증가해요. 증가하면은 장운동을 얘가 저하시킵니다. 장운동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뭐가 오겠어요? 설사가 아니라 그렇죠. 변비가 오겠네요. 그죠? 답은 4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29번 50대의 남자가 최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15분 정도 흉골자부가 죄어오는 통증을 느껴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이 남자에게 예상되는 질환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흉골하부 가슴 쪽이네요. 이때 가슴 쪽에 통증을 느꼈어요. 보통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심근에 일시적인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심한 흉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관상동맥 질환. 관상동맥이 어딘가요? 우리 그 심장에 이렇게 벽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산소도 공급하고 영양분도 공급해주는 혈관이 있어요. 심장에다가. 그래서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산소 공급이 심장이 안 되니까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흉통.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관상동맥 질환의 종류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협심증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심근경색증 있죠. 협심증은 이 혈관이 완전히 막힌 게 아니라 부분적인 폐쇄가 있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완전히 막힌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 부분적으로 협심증이 있을 때는 심근경색증과 좀 구분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약에 반응을 해요.
그렇죠. 니트로글리세린, 나이트로글리세린이라는 그 약물에 NTG라고 하는 이 약물에 반응을 하고요. 네, 심근경색은 네, 나이트로글리세린 이것도 반응을 안 해요. 글리세린 네, 반응 없어요. 반응 없어. 계속 아파요. 네, 이럴 때 이제 몰핀을 투여하게 되죠. 네, 모르핀을 정맥 주사하게 됩니다. 네, 협심증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을 주면 효과가 있습니다. 혀 밑에다가 넣으면은 이렇게 자결감이 생기면서 혀 밑에서 흡수가 되면서 혈관이 이완되면서 네, 통증이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문제에서 그러면은 협심증인지 심근경색증인지 구분을 하는 게 네, 힌트가 시간이 있네요. 15분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네, 협심증의 경우에는 통증이 15분 이내에 잦아듭니다. 그런데 심근경색증은 네, 그렇습니다. 30분 이상 지속돼요. 통증이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심근경색에 해당이 되겠고 네, 협심증은 15분 이내에 잦아든다. 네, 그리고 나이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세린 네, 이런 거에 효과가 있어요. 효과. 네, 심근경색증은 효과가 없어요. 네, NTG에 효과 없고 이때는 모르핀 투여한다. 모르핀을 IV로 투여한다. 네, 여기서 그래서 묻는 거는 15분 정도의 흉골하부가 재우는 통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0번 출생 후 1개월 이내의 신생아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정상 분만 시 2개 출혈을 많이 볼 수 있다 했는데 2개 출혈을 많이 볼 수 있진 않고요. 네, 뭐 분만할 때 우리가 이렇게 부주의로 인해서 2개 출혈이 생길 수는 있는데 분만 중에서 분만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외상 중에서는 신생아한테 많은 거는 2개 내 출혈이 아니라 네, 많은 거는 보통 쇄골골절입니다. 쇄골골절. 네, 2번 모로반사는 쇄골골절 시에만 소실된다 했는데 예, 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정답이 안 되는데요. 쇄골골절 시에는 이제 골절된 쪽 팔에 모로반사가 없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네, 출생 시에 이제 뇌손상 또는 뭐 2개 내 이상, 2개 내 이상 있을 때 네, 모로반사 나타나지 않아요. 모로반사 나타나지 않음. 그러니까 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정답이 아니겠습니다. 3번에 아구창시 1% 질산은 얘기했는데요. 아구창일 때는 이 약물이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겐티안, 바이올렛으로 치료를 해야겠네요. 네, 4번의 아구창은 칸디다 알비칸스에 의해서 발생한다. 네, 맞습니다. 4번은 정답이고요. 5번 소두증은 선천성 기형에서 제외된다 했는데 네, 소두증은 머리 크기가 매우 작은 기형이죠. 기형. 뇌가 성장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선천성 기형입니다. 그래서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네요. 답은 4번입니다. 31번 만사가로 태어난 신생아가 여러 가지 감염에 노출되어 감염성 질병을 얻을 수 있다면 주로 감염 통로는 했어요. 네, 주로 감염될 수 있는 신생아가 얻을 수 있는 통로는 네, 제대절단 부위, 네, 그 다음에 눈, 피부 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성 질병을 얻을 수 있네요. 제대절단 부위는 그렇죠. 파상풍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겠고요. 그래서 제대 부위를 우리가 소독을 잘 관리해줘야 되죠. 소독을 해서. 네, 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장 약한 점막이에요. 가장 약한 점막이라서 분만 시에 네, 임균에 의해서 임균성 안염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뭐예요? 1% 질산은 그 다음에 뭐 에리스로마이신 이런 것들 투여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네, 피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미성숙한 네, 방어막이에요. 네, 특히나 신생아의 같은 피부는 성인보다 훨씬 얇고 투과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아의 피부를 보호하는 뭐 있어요? 태지, 그쵸? 이거 억지로 벗기지 않죠. 억지로 벗기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32번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수역요법의 치료적 작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수치료의 목적을 물어보는 거네요. 우리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진정, 그 다음에 혈액정화, 혈액정화, 뭐 혈액순환 잘 되겠죠. 그 다음에 해독과 중화작용 같은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염기 조화, 이런 것들이 수치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해당되겠고요. 중혈작용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같은 게 늘어나는 거예요. 적혈구가 늘어나는 작용인데요. 보통 뜨면 뜸의 효과가 중혈작용이 있습니다. 면역작용도, 면역기능도 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도작용은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혈자리에다가 우리가 자극을 주고 치료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데, 보통 침치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죠. 그래서 두통이 있는데 발가락에다가 침을 놨는데 두통이 진다던가 하는 것들이 이런 아픈 부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혈자리에 자극을 줬는데 치료가 되는 거. 그러니까 뜸에서도 얻을 수 있고 침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게 유도작용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수용요법의 치료적 작용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부항요법은 인체 내에 정체되어 있는 독소 요인의 찌꺼기를 체외로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한다. 부항요법을 적용할 수 없는 대상자로 옳은 거 했습니다. 답은 그쵸. 3번입니다. 정맥류라는 거는 우리 혈관벽이 굉장히 얇아져서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잖아요. 종아리 같은데 우리 보시면 왜 어른들 다리 하지정맥류 떠올려 보면 조금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얇아져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오른 상태인데 부항을 떠가지고 관 속의 공기를 막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압을 막 가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혈관이 터지거나 아니면 정맥류에 고여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류는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항의 금기 그러면은 이런 종류의 부항의 금기 이런 종류의 질환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출혈 증상이 심한 사람. 왜 그래요? 부항을 뜨게 되면 우리가 사혈도 해야 되거든요. 피를 뽑아서, 그쵸?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항 기구를 올려가지고 음압을 가해가지고 사혈을 막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 증상이 심한 사람한테는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정맥류 환자, 부항이 금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34번 치과진료에서 간호조무사의 기본 업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기구 교환 시는 기구의 사용 부위가 구강 내를 향하도록 방향을 잡아 전달한다. 맞네요, 이거는. 이번에 보철 치료 등과 같은 경우에는 국소 세척을 한다. 전체 세척이 맞는데요. 국소 세척이 아니라 전체 세척인데, 전체 세척 같은 경우에는 보철 치료 등과 같은 우리 경우랑 환자 우리가 진료를 하고 나서 이제 구강 내 뭐가 남아 있어요. 불순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되겠어요. 전체 세척. 그래서 보철 치료는 전체 세척을 하는 게 맞겠고요. 진료 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국소 마취를 실시한다 있는데, 이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죠. 의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 시 중간에 전체 세척을 해서 진료자의 시야를 밝혀준다 했는데, 이때는 전체 세척을 하는 게 아니라 국소 세척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는 그 부분 자체나 아니면 중간에 이렇게 삭제된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국소적으로 딱 그 부위만 세척을 해서 진료자의 시야를 밝혀주면 되겠습니다. 5번에 진료의사가 오른손으로 진료 시에는 간호조무사는 진곡 흡입장치를 왼손이 아니라 오른손으로 진료 시에는 오른손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잡고 조정한다. 답은 1번이 해당이 된다.
35번 치아는 배열 위치를 따라 전치부와 구치부로 나눌 수 있으며 입의 정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치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였네요. 1번 맹출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진행된다 했는데 이가 날 때 보통은 아무 이상이 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겠고요. 유치의 전리의 개수는 24개가 아니라 그렇죠, 20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칫솔질은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것이 치아 위생에 좋다. 네, 식후 3분 이내에 하는 거 좋죠. 그렇죠? 정답이고요. 4번 구치 어금니는 음식물을 자르거나 끊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끊어내는 기능을 하는 거는 그쵸. 앞니죠, 앞니. 네, 그래서 절치라고 절단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네, 앞니가 되겠습니다. 구치가 아니라 네, 영구치는 생후 15년에서 16년경 사랑니를 포함하여 모두 섞여야 된다 했는데 15년에서 16년경이면 사랑니를 포함한다 했는데 사랑니는 보통 17세 이후에 나잖아요. 그죠? 네, 포함하는 게 아니라 사랑니 제외하고 모두 석회화가 종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36번 비위관, 코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환자에게 40cc의 생리식염수로 4시간마다 비위관을 세척하라는 지시가 나와 세척을 하던 중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뒤 빼려는데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나오지 않는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거였어요. 1번 환자의 체위를 변경한다 했는데 맞죠. 이건 답이 맞네요. 그 비위관이 코위관이 위로 이렇게 들어가서 위 속에서 적절한 위치에 놓여 있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위관을 이렇게 넣어서 위관이 이런 점막에 이렇게 위 점막에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빼내려고 해도 이렇게 관에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는데요. 이 사이로 이렇게 물이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데 점막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체위를 좀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놓이게 해서 위치를 좀 체위를 통해서 변경을 해 가지고 잘 나올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된다. 37번 40대 후반의 여성 김모 씨는 얼마 전에 유방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방절제 수술 후 김모 씨에게 적절한 재활 운동 방법으로 옳은 거였네요. 네, 유방절제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가 근육의 위축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요. 림프계, 그 다음에 혈액순환 이런 것들이 증진될 수 있도록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때 할 수 있는 운동이 가볍게 하면서도 움직이는 머리 빗기, 팔을 올려서 이렇게 근육의 위축도 예방하고 혈액순환도 할 수 있게 브래지어 잠그기, 그 다음에 줄 올리기, 손으로 벽 기어 오르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8번 직장에 다니는 회사원 A씨는 위절제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위절제술을 받은 환자 A씨의 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는 식사 방법으로 옳은 거였어요. 덤핑 신드롬을 예방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야 되나요? 덤핑 신드롬 자체가 앞에서 우리 문제풀이 할 때도 설명을 했지만 위를 절제하고 나면 그쵸? 음식을 먹게 돼요. 음식을 먹게 되면 고농도의 당질이 소장으로 아주 빠르게 급속하게 이동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음식물이 내려와서 위에 액이랑 섞여야 되는데 음식물이 아주 빠르게 소장으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그렇게 되므로 이제 공장에서 이쪽으로 장 쪽으로 점액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면서 빠르게 수분이 흘러 들어오면서 음식물과 막 섞여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우리가 천천히 빠르게 넘어가서 그런 거니까 천천히 느리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고농도의 당질이 급속하게 넘어간 거니까 당은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나서 남은 영양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어떻게 줘야 될까요?
네, 고탄수가 아니라 네, 저탄수화물 줘야 돼요. 저탄수. 그 다음에 저탄수, 단백질. 단백질은 천천히 지방도 그렇고요. 천천히 느리게 소화가 되는 거니까 고단백, 네, 고지방 줘야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맞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수분. 수분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수분은 저수분 줘야 돼요. 그쵸? 그리고 먹고 나면은 바로 눕던지, 네, 바로 눕던지 해야 돼요. 그래서 식후에 똑바로 앉아있게 하는 거 좋지 않네요. 네, 식후에 20분에서 30분간은 누워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누워있게. 수분은 1번에 수분 제공한다 했는데 그렇죠. 식사와 같이 수분이나 국물 함께 섭취하지 않는다. 수분 적게 줘야 되니까. 네, 5번 국물과 함께 밥을 말아 먹도록 한다. 네, 국물은 수분인데 여기다가 밥은 탄수화물이에요. 그죠? 아주 안 좋은 음식입니다. 같이 먹게 되면.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39번 임신 전 상태로 먹게 되는 보통 6, 8주간인 산욕기 동안의 산모의 신체적 변화와 그에 따른 간호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비수유부는 수유부보다 산욕기간이 짧다 했는데 네, 바뀌어야 되겠네요. 수유부가 훨씬 더 짧죠. 네, 수유를 하게 되면 아이가 젖을 빨게 되면서 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와요. 그러면은 자궁을 수축시켜 주니까 자궁 안에 남아있던 이런 분비물이나 오로들이 밖으로 잘 배출이 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산육기간이 짧아지고요. 2번 자궁은 경산부가 더 빨리 복구된다 했는데 네, 초산부가 훨씬 더 빨리 복구돼요. 그러니까 경산부는 여러 번 임신을 했다 보니까 자궁이 늘어난 횟수가 좀 더 많으니까 수축을 하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네, 그래서 초산부가 훨씬 더 빨리 복구되고요. 3번에 분만 후 5, 6일이면 백색오로가 배출된다고 했는데 네, 백색오로가 나오는 기간은 10일에서 3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산후통, 후진통은 경산부보다 초산부가 더 심하다고 했는데 네, 산후통은 경산부가 더 심하게 되겠네요. 그죠? 후진통 이렇게 그 자궁이 수축되는 거는 경산부가 후진통은 더 심하다. 경산부가 더 심하다. 네, 5번 상처 치유와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욕을 시행한다 했는데 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네, 40번 결혼 후 첫 아이를 임신한 임산부 A씨가 분만을 위해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초임부 A씨에 대한 분만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산모심박동을 청취한다 했는데 우리 산모심박동이 아니라 태아의 심음을 들려주는 게 맞겠네요. 태아심음. 네, 2번 자궁경관이 완전 개대되었을 때 분만실로 옮긴다 했는데 네, 맞겠습니다. 여기서 첫 아이 초임부라고 했으니까 초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궁경관이 네, 완전 개대가 되었을 때, 열렸을 때 네, 분만실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자궁이 완전히 열렸을 때 움직이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6에서 8cm 정도 열렸을 때 분만실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답이 맞고요. 3번에 방광을 비우고 관장을 금한다 있는데 네, 초기에 관장을 해서 산도 오염을 방지해야 되죠. 네, 3번은 그래서 초기에 우리가 관장을 해서 산도 오염을 방지해야 되겠어요. 방지. 4번 계속적으로 내진한다 했는데 내진을 계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우리가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자궁 경부가 열릴 수도 있고요. 또 감염 우려도 있습니다. 감염 우려도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요. 5번 진통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보갑을 주도록 격려한다 했는데 네, 계속적으로 보갑을 주는 게 아니라 분만 1기에는 우리가 보갑을 네, 금지하고 아이가 이제 개대되고 나오기 시작하는 2기에는 분만실로 옮기고 네, 인부의 보갑을 격려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이 해당되겠습니다. 41번 병원 환경 중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요인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답은
3번이네요. 그죠? 병원 용어의 이해부죠. 우리가 이제 병원을 갔을 때 네, 어려운 이런 의료 용어로 막 얘기를 하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러면은 더 불안해져요.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이 비인간적인 느낌으로 대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주위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또 격리돼서 병원에 혼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생활이 또 없어지면서 그리고 낯선 환경, 뭐 각종 소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네, 불안감을 느낄 수 있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멸균된 드레싱 세트를 풀어서 소독성과 멸균 꺼지를 채워 넣을 때 사용하는 이동 겸자의 사용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하루에 사용할 겸자를 멸균하여 겸자통 안에 여러 개 꽂아 놓는 게 아니라 네, 하나씩만. 2번 겸자통 입구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맞네요. 2번에 멸균된 물품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는 겸자를 바닥에 닿게 놓는 것이 안전하다 했는데 바닥에 닿게 놓는 게 아니라 닿지 않고 살짝 떨어뜨리면 되죠. 네, 4번 겸자의 끝이 위쪽을 향하도록 했는데 네,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물품을 잡으면 되고요. 이동 겸자는 반드시 6시간마다 멸균해 준다 했는데 6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24시간마다 하루에 한 번씩 멸균해 주면 되겠습니다. 43번 손목의 능동적인 관절 범위 운동에서 과신전에 해당되는 그림은 했는데 네, 과신전에 해당되는 그림은 4번이 맞겠습니다. 그죠? 4번이 답이 되겠고요. 1번 그림은 뭘까요? 1번. 1번은 네, 그렇죠. 내전입니다. 내전. 내전은 어떤 건가요? 네, 정중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내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손목이 네, 이쪽으로 왼쪽 손이잖아요. 그죠? 왼쪽 손인데 이렇게 네, 이쪽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정중선 우리 몸의 정중선에 가깝게 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1번은 내전이 되겠고요. 2번은 반대로 그쵸. 외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중선에서 네,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외전. 그다음에 3번. 3번은 그렇죠. 신전에 해당이 되고요. 네, 5번은 두 그 고래 각이 네, 점점 작아지는 굴곡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네요. 네, 4번 과신전. 4번이 과신전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44번 이물질에 의해 기도가 폐쇄된 영아에게 실시하는 응급처치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영아에게 기도 폐쇄가 됐을 때 폐쇄된 영아한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는 우리 네, 등 두드리기와 두 손가락으로 오해, 가슴 밀어내기 이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두 견갑골 사이를 5번 정도 강하게 친다. 그래서 강하게 쳐서 등 두드리기를 해주고요. 아니면 또 두 손가락으로 5회 정도 가슴을 네, 밀어내기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걸 했는데 이제 반응이 없거나 의식이 없어지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겠네요. 45번 간호조무사가 업무 수행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했습니다. 그렇죠. 답은 5번입니다. 문제 발생 시에 스스로 해결하려는 자세. 네,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간호사나 의사에게 네, 보고해야 됩니다. 보고. 네,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찰, 자신의 직무 한계에 대한 인식, 의문이 있을 때 감독자 의논하고 이상 상태 발견하면 즉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은 맞고요. 네, 5번이 네,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네, 46번 환자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던 중 혈압계가 떨어져서 파손되었을 때 우리가 조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물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우리가 간호사에게 사실대로 알리면 되죠. 네, 답은 4번이 해당됩니다. 47번 자궁출혈이 심한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출혈이 자궁 쪽에서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하지를 올려줘야 되겠죠. 출혈이 있으니까 하지를 올려주거나 우리 네, 트렌델렌 브루크 자세. 네, 어떤 자세였나요? 네, 누워서 이렇게 네, 다리 골반 쪽에 이렇게 뭔가 베개 같은 걸 대줘서 네, 다리를 이렇게 올려주는 이 체위 네, 골반고이라고도 합니다. 골반고이. 네, 출혈이 있을 때는 네, 이 체위를 취해서 심장으로 우리가
이렇게 피를 좀 보내줘서 머리 쪽으로도 혈액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응급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네, 48번. 3시간 전에 측정한 체온이 정상이었으나 방금 측정한 체온이 38도씨로 높게 측정되었다면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네, 3시간 전에는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열이 이렇게 38도로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열이 높은 환자를 우리가 발견하면 처음에 체온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3번에 다른 체온계로 재어서 확인하고 보고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49번. 침대에 미친구가 구김이 생겼을 때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한다. 네, 그 이유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우리 밑에 있는 혼니불이 침구가 이렇게 구겨져 있으면 네, 주름진 것 때문에 압력이 생겨요. 압력. 네, 이 압력이 생기게 되면은 또 네, 욕창의 원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방지해 주는 게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50번. 임산부 K씨는 방금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를 분만하였다. 분만 직후 신생아의 머리를 낮추어주는 이유를 묻는 질문이네요. 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머리를 낮추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입안에 있는 내용물이 좀 잘 나오게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분만 직후 최우선 간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기도 내 분비물 제거해주기 위해서 그렇다. 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직장인 A씨는 업무 도중에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다. 이때 눈을 세척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했어요. 눈을 세척할 때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은 우리 눈을 이렇게 조금 그려보죠. 네, 그림으로. 네, 이쪽 눈에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으면은 이쪽 눈이 네, 아래로 이렇게 가게 해야겠죠. 눈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해야 되니까 세척을 할 때는 내안각에서 외안각으로 해서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안각이 여기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려보내면 그쵸.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서 이쪽으로 눈으로 옮겨가면 안 되니까 이쪽 눈이 네,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죠? 아래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잘 흘러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환측 부위를 아래로 가게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심한 빈혈로 산전 치료를 받았던 41세 비만 여성이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한 후 예후가 좋지 않아서 네,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고 있다. 오랫동안 침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후합병증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오래 침대 생활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하지에 이제 순환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혈전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올라갑니다. 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기 이상 일찍 일어나서 걷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랫동안 침대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생길 수 있는 것들은 그렇죠. 금방 설명했듯이 네, 혈전의 위험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혈전성 정맥염 생길 수 있다. 네, 53번. 무의식 환자 혹은 전신마취 수술 후 환자에게 적용하는 체위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체위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가 네, 통증도 감소시키고요. 그다음에 욕창, 움직임으로 인해서 압력이 감소해서 욕창을 네, 방지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폐와 그다음에 순환기 합병증 같은 거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합병증 예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54번. 수술 후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 K씨는 정상적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때 위간 영양 수행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 영양액을 급식한 후에 비위간 세척할 물을 30에서 60cc 정도 넣는다. 네, 맞네요. 이렇게 씻어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세척할 물 30에서 60 넣는다. 맞습니다. 이번 침대에서 영양 공급할 경우 심스 자세를 취하도록 한다 했는데 우리가 영양 공급을 할 때에는 그쵸 기도 흡인을 줄이기 위해서 자세가 네, 반좌이가 맞겠습니다. 네, 3번. 물과 영양액을 주입하는 사이에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게 한다 했는데 우리도 음식 먹을 때 공기를 같이 삼키면 불편하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고요. 4번. 비위관의 위치는 급식관을 꽂을 때만 확인한다 했는데 관을 꽂을 때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관 영양을 시행하기 전에도 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잘 위치하고 있는지.
5번 위관이 들어갈 때 환자에게 턱을 내리고 침을 삼키지 않게 한다 했는데 우리 턱을 내리고 물을 꿀꺽 아니면 뭐 침을 삼키게 해서 잘 넘어갈 수 있게 도와야겠죠. 답은 1번이 해당되겠습니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 밖으로 일으켜 세우고자 한다. 이때 간호조무사의 보조 행동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마비가 오른쪽으로 있네요. 자, 그러면 그림에서 보면은 환자를 기준으로 했을 땐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비가 있는 쪽, 이쪽은 건강한 쪽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도와줄 때는 간호조무사 쌤이 마비된 쪽, 오른쪽 다리,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마비된 쪽 무릎 앞쪽에 대고 지지를 5번이 그림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손 허리를 잡은 다음에 간호조무사 쌤 어깨로 환자 어깨, 환자의 불편한 쪽인 이 어깨 앞쪽을 지지해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겠습니다. 56번 일반적인 고관절 치환술을 받고 사이즈되는 환자에게 수술 부위에 드레싱을 교환할 때 상처 소독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오염이 안 된 곳에서 심한 곳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드레싱 하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가장자리, 가장자리로 드레싱, 상처 소독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안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그래서 답은 5번이 해당이 되겠네요. 57번 수술 후 정상적인 방법으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는 경우 위내로 위관을 통해 음식을 주입하는 위관 영양 시의 자세로 옳은 거 있습니다. 위관 영양을 할 때 우리 자세는 그렇죠. 반자위 음식을 잘 내려갈 수 있게 기도흡인이 안 되게 반자위 아니면 또 파울러시 체위가 맞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앉아있는 체위가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58번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 전에 알레르기 반응을 확인하는 주사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옳은 거 피내 주사가 맞죠. 그쵸? 항생제 반응 검사, 알레르기 반응 검사할 때 우리가 피내에다가 표피 바로 밑에 피부 그 진피층에다가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피내 주사를 하게 되는데 피내 주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투베르쿨린 반응 검사, 그다음에 알레르기 반응 검사, 약물 감인 반응 검사 할 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완전 의치를 사용하던 80세 노인 환자가 위 내시경을 받기 위해 검사실로 이동하면서 침대 옆에 의치를 빼놓았을 때 올바른 의치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의치를 빼서 우리가 보관을 할 때는 틀니가 이렇게 변형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뚜껑이 있어야 되고요. 뚜껑이 있는 깨끗한 컵, 투명한 컵, 깨끗한 컵에 미온수를 부어가지고 거기에다 담궈야 되죠. 그래서 촉촉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에 세척한 의지를 휴지에 싼다 했는데 휴지에 싸면 너무 건조해지니까 틀니가 변형이 될 수 있고 알코올로 닦고 찬물에 담근다 했는데 우리가 세척을 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서 세정제랑 칫솔 사용해서 닦죠. 그래서 알코올로 닦는 게 아니고요. 3번 흐르는 물에 씻고 뜨거운 물에 담가 놓는다 했는데 뜨거운 물에 담그면 또 변형이 생기겠습니다. 깨끗하지 않을 때는 치약과 칫솔 이용해 닦는다 했는데 흐르는 찬물에서 세정제와 칫솔을 이용해 가지고 닦으면 되겠고요. 세척한 의지는 컵에 담고 이름표를 붙인다. 맞겠습니다. 답은 5번. 60번 약물의 효과를 가장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맥이죠. 그렇죠? 4번. 정맥이 제일 빠르게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근육입니다. 근육 주사 다음은 피하 주사이고요. 그 다음은 경구가 되겠네요. 답은 4번. 61번 적혈구에 응집원이 없어서 어느 혈액형의 환자에게나 공급할 수 있는 혈액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그림을 그려봤을 때 밑에 O형, 그 다음에 제일 위에 AB형, A형, B형 이렇게 그리고 화살표만 이렇게 그려서
위로 그려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O형은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만능 공혈자, 제공할 수 있는 공혈자. 네, AB형은 만능 수혈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혈액형의 환자에게나 공급할 수 있는 건 O형이 되겠습니다. 62번 혈액 내 혈구세포 중 하나로 생체 내 이물질, 식균, 포식작용과 항체 형성을 통해서 감염에 저항하여 신체를 보호하는 세포는 했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 혈구, 혈장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했다 그죠? 네, 그래서 포식작용에 해당되는 건 백혈구이다. 63번 창상으로 인하여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응급처치로 옳은 거 물었네요. 네, 이렇게 출혈이 있는 환자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복부 출혈이 심한 환자한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소독된 우리 꺼즈나 헝겊 같은 거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접어가지고 상처 바로 위에다가 출혈 부위를 바로 압박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답은 3번이 해당되겠습니다. 64번 A 간호조무사는 환자 병실에 들어갔다가 환자가 구토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이 경우 A 간호조무사의 처치로 옳은 거 있습니다. 구토를 했으면 토한 게 기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옆으로 눕히거나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거나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빈이 되지 않게 우리가 잘 관찰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옆으로 눕혀 구토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한다. 등을 두들겨주고 뭐 입으로 뭔가 구토를 하고 있는데 물을 먹이고 이런 것들은 더 좋지 않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네, 답은 5번입니다. 65번 경구약 처방을 투약하려 할 때 속이 안 좋다며 투약을 거부한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네, 투약을 거부하면은 우리가 투약을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사정하고 간호사나 의사에게 보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투약을 보류하고 거부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보고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66번 유치도뇨관 삽입 시 필요한 물품으로 옳은 거 했어요.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는 것은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소변줄 끼우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뇨관을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 그래서 단순 도뇨와는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걸 삽입할 때 필요한 물품으로 물었는데요. 1번에 지용성 윤활제 했는데 윤활제 사용할 때 우리 보통 지용성 사용하지 않고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윤활제 사용합니다. 수용성. 그 다음에 4급 암모늄염 했는데 보통 우리 소독솜으로 이용하는 건 베타딘볼이죠. 베타딘 소독솜 이용하면 되고요. 1cc 주사기가 아니라 그 유치도뇨관을 도뇨관을 끼고 나서 소변줄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거치를 하기 위해서 10cc 벌루닝을 할 거라서 10cc 주사기가 필요해요. 1cc는 너무 작고요. 그 다음에 멸균 증류수 맞습니다. 멸균 증류수 우리 벌루닝 할 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단순 도뇨관 했는데 유치 도뇨관 삽입할 거니까 단순 도뇨관이 아니라 유치 도뇨관이 필요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번 환자가 일정한 간격으로 위간 영양액 200cc를 주입하고 있다. 위간 영양 시행 전에 흡인한 위 내용물이 50cc일 때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50cc면 우리가 영양액을 주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cc 흡인했던 위 내용물이 100cc 이상일 경우에는 우리가 위간 영양을 시행하는 걸 주입을 연기해야 돼. 미뤄야 되죠. 이제 아직 소화가 덜 됐으니까. 근데 지금 나온 건 50cc라고 했으니까 나온 거 위 내용물을 다시 위로 주입을 해주고요. 계획된 영양액을 주입한다 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네, 68번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오른쪽 편마비 환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오른쪽이 마비됐네요. 자, 1번 이동 후 환자의 신체 선열을 정리하여 휠체어 앞쪽에 걸터 앉힌다 했는데 앞쪽에 걸터 앉히는 게 아니라 휠체어 깊숙이 자세를 바르게 해서 앉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됩니다.
2번 이동중 간호조무사 무릎으로 환자의 오른쪽 무릎을 지지해준다. 오른쪽이 마비니까 무릎 지지해주는 거 맞겠네요. 3번 이동 중에 환자의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했는데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할 때는 건강한 손으로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손으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손. 4번 이동 전 환자의 오른쪽에 휠체어 준다 했는데 오른쪽에 두면 오른손으로 짚어야 되잖아요. 가까운 게.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왼쪽에 휠체어를 건강한 쪽에 휠체어를 두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침대에서 30도에서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놓으면 됩니다. 5번 이동 전 휠체어의 발 받침대를 펴둔다 했는데 이렇게 펴두게 되면 걸려서 환자가 이동하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젖혀놔야 되죠. 젖혀놓기.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69번 다음의 머리와 목관절 움직임의 운동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했어요. 그림에서 보면 곧게 편 위치에서 곧게 이렇게 편 얼굴이 이렇게 편 위치에서 뒤로 좀 더 젖혀져 있어요. 그죠? 뒤로 좀 더 지나쳐 가지고 젖혀지는 거 목의 과신전에 해당이 되겠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70번 성인 환자의 배출 관장 시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배변 관장, 배출 관장, 관장을 해서 배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1번 관장이 끝나고 적어도 10분 동안 참은 후에 배변하게 한다. 네, 맞네요. 1번이 답이 되겠고 2번에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에는 숨을 참게 한다 했는데 신체가 이완될 수 있도록 우리 관장액이 주입되는 동안에는 소리를 내게 하고 숨을 참게 하는 게 아니라 숨을 쉬어야 되겠죠. 이완을 시키려면.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튜브를 직장 내로 삽입한 후 풍선을 부풀린다 했는데 풍선을 부풀 일은 없습니다. 관장을 할 땐. 4번 관장액의 온도는 20에서 24도씨로 한다 했는데 체온보다도 더 낮은 온도이잖아요. 너무 차갑게 느껴지고요. 온도 자체는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에서 한 40도 정도가 적절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장을 할 때의 자세는 우측 심즈 자세가 아니라 좌측 심즈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조금 이해하는 걸 살펴보면 우리 관장을 하는 건 대장에다가 우리가 약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장에다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해서 넣을 건데 이쪽이 라이트, 우, 여기가 레프트, 좌 맞죠? 그러면은 좌측으로 누운 자세가 훨씬 더 좌측으로 누운 자세가 훨씬 더 약이 잘 흘러 들어가. 왜냐하면 이렇게 관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눕게 되면은 이쪽 대장 쪽으로 약이 아주 잘 흘러 들어가겠죠. 그래서 심제 자세 중에서도 좌측으로 심제 자세를 하는 게 훨씬 더 맞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